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김영수 앵커 휴가로 제가 며칠 대신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날이 모레입니다. 민주당은 불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수사검사들 명단, 얼굴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좌담에서 진단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지구촌 곳곳이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로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기후변화와 한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공군 경공격기 한 대가 이륙 중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했고 다행히 민가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가 모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올해 효력이 끝나는 일몰 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와 연장근로제 등 이견이 큰 법안이 많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영 용산구청장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1차 피의자들 신병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특수본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주 중반에는 중부와 호남 서해안에 눈이 내릴 예정입니다. 성탄 연휴 미국을 덮친 폭탄 사이클론으로 폭탄과 폭설이 닥치면서 30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고 수천 편의 항공기가 벼랑 또는 지연됐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주말 휴가로 2만 명대를 기록했지만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5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개량 백신 1종을 추가해 선택지를 늘리고 고령층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면서 의료기관이 포화 상태입니다. 사망자도 급증해 장례 절차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신을 집에 안치 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 소식은 2시간 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강원도 횡성에서 공군의 경공격기, 주력 전투기보다는 체급이나 성능이 낮은 공격기입니다.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 2명은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공군 경공격기 추락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추락 사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추락한 기종은 공군 KA-1 경공격기입니다. 길이 10.9m, 높이 3.7m인 전술통제용 항공기로 지난 2005년 도입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이 바로 제 뒤에 있는 밭인데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바닥이 검게 그을렸고요. 떨어져 나간 항공기 기체도 좀 보입니다. 다행히 조종사 2명 모두 추락 직전 낙하산을 타고 자력으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27살 A씨와 25살 B씨 등 탈출 조종사들은 모두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알려졌고 인근에 있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추락 장소는 강원도 횡성군 목계리입니다. 밭인데요. 이 때문에 추락 후 소방 차량이 화재 진화에 나서기는 했지만 민간인 피해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추락 공격기는 인근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사고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경공격기가 추락했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횡성군 묵계리 농지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2명 모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강원도 원주 서쪽 20km 상공에서도 KF-16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군 당국과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항공기 잔해를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횡성 공군 경공격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네, 새로운 소식은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예산안 지각 처리한 국회가 이제 오늘부터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나는 일몰 법안들 연장할지 심사를 합니다. 안전운임제와 연장근로제 등 이견이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일몰법안 관련 논의 시작됐다고요? 예, 오늘 오후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 변수입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운송회사가 손쉽게 이익을 얻는 현재 물류체계를 바꾸는 일이 더 시급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옹졸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일몰제라고 그래서 이것만 하나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일종의 속꿉장난도 아니고 본인들이 3번씩이나 당사자들과 공약해 약속했던 걸 가지고 이제는 화물연대 때려잡았다고 잘했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옹졸합니까? 네, 심사 상황 자세히 취재해서 전해주시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명단 또 얼굴 민주당이 공개한 것,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단 공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당인 민주당에 개인 문제를 모면하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출근길 발언 들어보시죠.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역시 아무 관련이 없는 민주당이 나서 검사들의 좌표를 찍는 것은 기괴한 일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망하고 민주당이 망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민주당은 국회 일당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망가집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사 걱정은 말고 국민 걱정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때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로 몰릴 때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회의를 거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차기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고요? 내년 3월 8일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2월쯤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고 예비 경선을 통한 컷오프와 TV 토론회를 진행하는 일정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 경선을 거쳐 컷오프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는 2월 중순부터 본 경선을 진행하는 전체 경선 일정을 구상 중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4선 의원 출신인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2014년 이후에 가장 늦게 처리한 새해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 뒷말이 무성합니다. 투명하지 못한 심사 과정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대한 비판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성탄절 전날 새벽 법정 시한을 22일 넘기고서야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고 여야는 일제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야 간에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고요. 12월 하순에서야 처리될 수밖에 없어서
매우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었지만 의원들은 저마다 지역구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에서 3천억 원 줄었지만 이른바 실세 의원들은 예산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지역구 예산이 63억 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11억 원이 늘었고 대표적 친윤계인 장제원 의원은 49억 원, 권성동 의원도 35억 원을 따냈습니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62억,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42억,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36억 원을 각각 더 확보했습니다. 원래 정부 안에 없던 예산도 적지 않아 나눠먹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시한을 못 지킨 예산 심사 과정도 한몫했습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 제때 결론을 못 내 비공식 회의체인 예산 소소위를 거쳐 막판 원내대표 단판까지 간 건데 소소위부터는 회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논의 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회의인 탓에 쪽지 예산 밀어넣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당사자들은 지역구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졸속 밀실심사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시기를 앞당겨서 예산심사 시간을 더 확보하거나 회의록 공개 등 개선 방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의 문제 해결 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유행 감소세까지 얘기하기는 이르지만 안정 추세로 갈 때가 됐다라고 오늘 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 나오십시오.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자 오늘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5천여 명입니다. 어제보다 3만 2천여 명 적고 지난주 월요일보다는 1천여 명, 2주 전보다는 100여 명 적은 수치입니다. 입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583명으로 9일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어제 하루 숨진 사람은 42명인데 이 가운데 60살 이상 고령층이 40명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감소세가 시작됐다고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아직은 그렇지 않다면서도 벌써 한두 달간 유행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 추세로 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파가 전파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몇 번의 변화를 갖고 감소세가 시작됐다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너무나 날이 차갑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움직임이 좀 적어지면서 감염의 전파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백신 접종률이 큰 변수인데 백신 종류가 오늘부터 늘어난다면서요? 네, 접종할 수 있는 개량 백신은 기존 3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더나의 BA4와 5 백신도 선택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법적 의무 해제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지난 18일까지였던 겨울철 집중 접종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2주 더 연장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4가지 지표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3번째, 중환자 병상 가용력은 이미 충족했습니다. 정부는 4번째 요건인 예방접종 목표율 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0살 이상의 개량 백신 접종률은 29.3%, 감염 취약시설 접종률은 49.7%로 아직 목표인 50%와 60%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 상황 심각합니다. 하루에 수백만 명 감염되고 있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고 중국 정부가 공식 통계 발표를 아예 중단했습니다.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장례식은 못하게 하고 화장만 허용하는 지방까지 나왔습니다. 김상우 기자 보도합니다. 중국 어디를 가나 요즘 병원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응급실과 입원실, 수술실은 물론 안치실도 포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시신을 집에 안치하기도 합니다. 화장장은 24시간 풀 가동해도 밀려드는 시신을 제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급기야 장례 등의 서비스에 과부하가 걸리자 이를 중단하는 지방정부도 나타났습니다. 광저우 당국은 내년 1월 10일까지 연결식 등의 의식 없이 화장만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약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 제약사들이 공장 가동을 긴급 확대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产量呢就是原先的50万例，现在连续生产24小时，每天增加到100万例。 의료 대응 미비로 코로나 감염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 중국은 폐렴과 호흡부전 사망자만 코로나 사망자로 인정하는 등 코로나 사망 인정을 극도로 피해왔습니다. 특히 1일 신규 사망자가 제로로 발표되는 날이 많아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1일 통계 발표를 아예 중단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일 통계 발표 중단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 참조형 정보를 공개해 연구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방역의 실무 총사령탑의 공식 발표가 중단되면서 각 기관 간의 발표와 대응에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부연안의 저장성은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하루 감염자가 최고 200만 명에 이르고 이런 상황이 최소 일주일가량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말연시 저장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공포의 코로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뇌 먹는 아메바라고 알려진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태국에서 지난 10일에 귀국한 50대 남성이 두통과 발열, 또 언어 능력 소실, 구토 같은 뇌수막염 증상으로 다음 날 응급실로 이송됐고 지난 21일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검사 결과 파울러 자유 아메바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호수나 강에서 수영할 때 코를 통해서 들어와서 뇌로 이동하고 감염 시에는 뇌수막염을 유발해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증상의 진행이 빠르고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사람 간 전파는 불가능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파울러 자유 아메바 발생이 보고된 지역을 여행할 때는 수영 같은 레저 활동 삼가고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혹한과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성탄절 연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 NBC 방송은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시작된 폭풍으로 미국 각지에서 최소 35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고 AP통신은 사망자가 최소 34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대 110cm의 눈이 내린 뉴욕주 북서부 버펄로에서 사망자 9명이 추가로 확인됐고 버펄로를 비롯한 이리 카운티 사망자는 모두 12명이 됐습니다. 마크 폴로네즈 이리 카운티장은 일부 사망자가 차 안에서 일부는 거리의 눈더미 속에서 발견됐다면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크리스마스라고 말했습니다. 네,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은 지금 전력 생산 그리고 난방에 필요한 천연가스 공급 부족 사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한파와 폭설 때문에 일부 사업장들은 운영을 중단했고 가스관 안에 있는 액화 가스까지 얼어붙으면서 미국의 일일 천연가스 생산량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같은 천연가스 주요 생산지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지난 23일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 본토 48개 주의 천연가스 공급량이 전날보다 10%나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혹한, 그리고 일본은 폭설, 또 우리나라도 남부지방 폭설이었죠. 지구촌 곳곳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와 한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반기성 K워더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폭탄 사이클론 때문에 미국 상황 지금 심각한데 폭탄 사이클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그 영어로 하면 맘 사이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론은 저기압이죠. 그러니까 폭탄 저기압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원래 중서부 쪽에서 그냥 평범한 저기압으로 동진해 나가고 있었던 저기압이었는데 북쪽에서 이 굉장히 강한 폴라보텍스, 그러니까 이제 극소용돌이라고 얘기도 하고. 극소용돌이요? 네, 북극이 아주 강력한 한파가 급작스럽게 남하했습니다. 남하하다 보니까 이 저기압은 멕시코만 쪽으로부터 유입됐던 굉장히 습하고 따뜻한 공기
공기가 있었는데 네네. 북쪽에서 매우 차고 아주 이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저기압이 굉장히 강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지면서 발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1,003헥토파스칼이었던 저기압이 한 976헥토파스칼로 하루 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폭탄 저기압은 하루 만에 20헥토파스칼 이상 기압이 떨어질 때를 폭탄 저기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히 발달하다 보니까 꼭 뭐 우리가 겨울에 태풍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저기압으로 기압이 낮아지다 보니까 기압경들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풍이 불고 거기다 폭설을 동반하고 이쪽 그 저기압의 좌측쪽으로 한파가 끌고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삼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센터장님, 저 화면 저 그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거 좀. 지금 저 화면은 원래 제트 기류가 북극의 한기를 갖다가 딱 차단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북극의 한기를 갖다 제트 기류가 막아주는 형태인데 저럴 때는 북극의 굉장히 기온이 찰 때입니다. 그리고 중위도와 기온 차이가 클 때는 제트 기류가 그대로 내려오지를 못하는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북극 기온이 만일 상승하게 되면은 그 중위도와 기온 차이가 작아지게 되면은 제트 기류가 북극을 선형으로 돌지를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뱀 모양으로 길게 내려오거든요. 길게 내려오게 되면 내려오는 지역 쪽으로는 북극의 한기를 그대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끌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바로 옆에 있는 저기압이 아주 폭탄 저기압식으로 급격하게 발달했고 그것이 이제 지금 뭐 미국 중부나 동부 쪽으로 엄청난 폭설과 한파, 그다음에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겨울 허리케인, 겨울 태풍으로도 불린다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 강풍 위력이면 우리가 체감하기에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바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981 헥토파스칼 약간 좀 약해졌지만 최대한 976 헥토파스칼 정도의 저기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상 한 중정도 되는 태풍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이. 나무가 뽑힌다든지 그런 데 빗대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시카고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졌다고요? 체감 기온이 이제 시카고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졌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그 북극 쪽에 내려오는 한기가 어디로 내려왔냐면은 중간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서부와 동부 그 중간 쪽으로, 그러니까 폰타나주하고 그다음에 이쪽 옆에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해서 그쪽으로 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노스다코타주 같은 경우는 45도, 영하 45도까지 기록을 했고요. 현재 예보는 뭐 영하 50도 이하로 내려가는 걸로 보고 있고, 이제 동부 쪽은 이제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번 연말로 가면서 이제 뉴욕이라든가 워싱턴이라든가 필라델피아라든가 이런 동부 쪽 기온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센터장님 혹시 그 영하 뭐 한 체감 50도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죠. 50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냥 그대로 동상 다 걸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중무장을 하고 다 나가는 것이지 우리 같은 정도의 대책 갖고 나가지는 않죠. 네. 지금 추위도 추위인데 눈도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이 저기압이 강력해지게 되면은 더군다나 한기를 갖다 끌고 내려오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북동쪽으로는 110cm 이상 눈이 내렸고요. 중부 지역까지도 거의 한 50cm 이상이 지금 현재 눈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도 앵커님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한기가 거의 미국의 최남단, 그러니까 텍사스라든가 아리조나주 혹은 이제 플로리다주까지 영하 거의 한 10도선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오고 이쪽 지역까지 다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플로리다 그런 지역은 겨울에 보통 어느 정도 온도인가요? 실제로 텍사스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도 영상 한 15도 정도 평균 기온이니까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훨씬 따뜻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거의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그 지역 쪽에서 지금 좀 전에 이제 뭐 천연가스 생산량도 줄어든다고 했지만 이런 전력 수급이 당장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 다 스톱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크게 한파가 내려왔을 때 텍사스 쪽으로 엄청난 전력난이 그때 발생을 했었죠. 네. 플로리다 뭐 중부 이하의 영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뭐 거의 없는 100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아까 이제 제트 기류가 뚫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북극 한기가 이게 기후 변화하고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저 예전처럼 기후 변화가 없던 시절에는 북극 쪽이 기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찹니다. 거의 북극 겨울 같은 경우는 북극 해빙, 그러니까 바다에 있던 북극은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빙하들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복사능각도 심하고 워낙 뭐 고위도고 태양빛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데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북극 지역의 기온이 거의 우리 중위도보다도 4배 이상 빨리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름이라든가 이런 데 거의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다 녹거든요. 해빙들이. 그러면 북극 지역은 바다기 때문에 빙하가 덮을 때는 태양빛을 다 반사를 해주는데 알베도가 높다 그러죠. 근데 바다로 물로 들어나면 태양빛을 그대로 흡수를 하다 보니까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습기를 갖다 그 인근 시베리아 쪽으로 배출을 해주다 보니까 시베리아 쪽으로 이제 눈도 많이 내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겨울철이 접어들면 북극 자체가 기온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낮지 않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차가울 때는 이 차가운 한기와 중위도와의 기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제트기류는 기온 차가 있는 곳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트기류가 그냥 그대로 거의 선형으로 돌아요. 그래서 한기가 절대로 못 내려옵니다. 딱 막아주는 거죠. 근데 북극에 있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중위도와 상대적인 기온차가 크지 않아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극에 있는 제트기류가 딱 선형으로 돌지를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뱀처럼 사행을 그리면서 지구를 갖다 이제 코인, 뭐 코사인 이런 곡선식으로 돌게 되는데 그때 내려오게 되면 암만 북극이 따뜻해졌다 하더라도 북극 그 기온은 중위도에 비해서는 엄청 차거든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중위도 지역은 아주 엄청난 혹한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눈 치우러 갔다가 뭐 사망하는 경우도 생겼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난달 말에 갑자기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갔었거든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날씨가 변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동서류가 흐르게 된다면 전 지구가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길가 흘러가면은 이런 기온차가 금방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남북류로 바뀌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공기가 갑자기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11월 말에 그랬죠. 그 전날 영성 15도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영하 1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 게 벌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저 미국 같은 경우도 한파가 그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는 영상 5도였다가 1시간 만에 영하 22도로 떨어졌거든요. 1시간 만에 27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이쪽 동쪽으로 저기압이 강력한 폭탄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한파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쭉 그냥 갑자기 급격하게 쭉 끌어내리다 보니까 거의 1시간 만에 27도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기후변화가 만들어내는 현상들이죠. 네. 결국 지구온난화가 제트기류를 처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극 한기 내려와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크게 보면 다 마찬가지.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가속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죠. 현재로 본다면은 뭐 지구가 지금 전 지구적으로 어쨌든 탄소 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갖다 하자.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의 문제는 뭐냐? 한번 배출이 되면 최소한 반 이상의 100년 이상 대기 중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빨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기후학자들은 어쨌든 지구가 뭐 모든 나라들이 합심해 갖고 탄소 중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이번 세기 한 중반까지 한 2060년, 70년까지는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내려오면 아주 혹한이나 폭설을 끌고 내려오지만 여름철은 반대로 이게 올라가는 쪽으로 우리나라가 위치하게 되면 엄청난 폭염이 오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극단적인 날씨들, 그러니까 겨울에는 엄청난 혹한 폭설이 올 수가 있고 여름에는 엄청난 폭염이 올 수 있는 이런 날씨들이 그러니까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날씨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럼 이번 겨울에 이런 한파 얼마나 더 지속되는 겁니까? 현재 예상으로는 뭐 지금 12월서부터 시작했던 한파는 내년 1월 초 정도면 일단은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평년기온으로 잠시 회복 다 되더라도 한파 한두 번 더 내려올 것 같은데 이번처럼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더블 블로킹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동쪽으로도 블로킹처럼 딱 막았고 서쪽으로도 블로킹이 막아서 우리나라 이게 내려오는 바람에 다 기압기를 못 가게 막아버리니까 지금 한 달 이상 계속 추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결국 북극 진동 지수가 음해 지수를 보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현재 예측으로는 이제 북극 진동 지수가 거의 중립이나 이제 양해 지수로
가는 걸로 모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에 춥다고 하더라도 뭐 이번처럼 길게 오랫동안 추운 날씨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런 일들이 2060년, 2070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니까 이 기후변화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한기성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걸로 보이는데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구 관계자들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 동력을 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희영 구청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다고요? 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40분 일찍 법원에 도착한 박희영 구청장은 휴대전화 교체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경찰에서 지자체 1차 책임은 지자체에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경찰청 특별사본부는 재난안전법상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태원 헬로윈 축제를 두고 박 구청장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고 항변한 것과 달리 이런 행사일수록 지자체의 책임이 오히려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사전 회의를 부구청장이 주재하도록 하는 등 축제 대비를 부실하게 하고 이 큰 인파가 몰릴 거로 예상되는 참사 당일에도 경남 의령군에 가는 등 개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또 참사 발생 이후에도 늑장 대처에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수부는 또 박 구청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존 휴대전화를 확보하긴 했지만 수사를 앞두고 보안성이 높은 기종으로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헬로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인 안전재난과장 역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요. 이 특수부는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더해 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참사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방임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과장이 참사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 이 밤 11시 이후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녹사평역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갔지만 정작 현장으론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두 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여러 기관의 과실이 참사를 키웠다는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주력하는 특수부는 이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112 상황실장의 신병도 확보했는데요. 이 용산구 관계자 2명의 신병까지 확보하게 되면 서울시와 행안부 등 윗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수본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 사전 대응과 사후 대처 모두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서울 용산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용산구 소속 주민센터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허위로 입력해서 수당을 부정하게 타내고 또 점심시간에 수시로 낮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청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식당. 용산구청 산하 주민센터 직원들의 평일 점심 자리로 식탁 위에는 막걸리병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3차 재유행으로 공직사회에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라는 요구가 이어지던 때, 그래서 미리 잡았던 모임을 취소하는 일도 잇따랐지만 이 직원들은 수시로 점심시간에 술을 마셨다는 목격담이 나옵니다. 보통 막걸리 한 병 가지고서 둘이 먹는 건 반주 형태로 먹고요. 조금 이제 뭐 그날따라 좀 술이 받는다게 되면 2병도 먹는 것도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앉아서 졸고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자 이제 뒤로 제껴놓고. 같은 주민센터에선 직원 전체가 초과 근무 수당을 무더기로 허위 신청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중 5명은 반복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한 달이 조금 넘는 동안 일하지도 않고서 일했다고 써낸 시간이 72시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헬스장을 간다거나 초과 근무 그거 수당 지문 찍으려고 다 이제 사무실로 몰려가서 지문을 찍는 그런 형태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용산구는 지난 8월 관련 제보를 접수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넉 달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한낮 음주에 대해선 점심시간은 사적 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무, 징계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점심시간이 사적이다라는 게 사실 품위유지 의무라는 게 딱 근무 시간을 한정해서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수당 허위 청구가 2년간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신고자 측 주장에도 용산구는 CCTV 기록이 남아있는 40여 일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이때 부정하게 다간 수당만 환수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센터 감사와 관련해 입장을 묻자 용산구는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철저히 조사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를 일으킨 빌라왕 김모 씨는 인천과 서울 특정 지역의 빌라와 오피스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였습니다. 이 지역에선 크고 작은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토박이인 22살 A씨. 발품 팔아 구한 첫 전셋집은 계약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빌라왕 김모 씨가 세운 법인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현재는 금융거래에 제한이 걸린 상황입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더 이상 대출 연장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대출 연체된 상황이고요. 신용카드도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빌라왕 김 씨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올해 초까지 수도권 빌라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곳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를 주로 노렸습니다. 두 지역은 이전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았던 곳입니다. 인천 지역에 사기를 당했다고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들만 해도 한 대여섯 명 정도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올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8월까지만 해도 약 2,500여 건. 이 중 서울 화곡동이 300건을 넘겨 가장 많았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동은 4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수도권인 점을 고려하면 입지 조건에 비해 집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화곡이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는 여건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좀 저렴하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특히 김포공항 근처인 서울 화곡동은 고도 제한으로 높은 아파트를 짓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빌라 밀집 구역이 됐습니다. 언덕과 구시가지가 많고 산단이 몰린 인천에는 다세대 주택과 나홀로 아파트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집값이 치솟으며 입지 좋은 빌라를 찾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졌고 덩달아 갭 투자를 노리는 임대 사업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주로 인천과 강서구를 노려 피해자들이 속출한 겁니다. 센터 피해 접수 상담하는 많은 부분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결국 큰 피해를 본 건 해당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히 살아보려던 시민들입니다. 인천은 솔직히 저는 좋거든요. 이렇게 집 문제만 터지지 않았었다면. 법망을 피해가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전세 사기를 엄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노조 부패 척결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정부가 불투명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온 노조의 재정 투명성 높이기 위해서 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 나오십시오. 네, 최명신입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낡고 경시된 제도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가와 기업은 물론 많은 시민단체와 법인도 철저히 회계 감사를 받고 재정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정부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먼저 노조법에 규정된 서류 비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1월 말까지 자율 점검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노조법 14조는 조합원 명부와 규약, 회의록, 재정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겁니다.
자율점검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253곳입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누락이 확인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회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노조 대표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결산 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회계 감사 선출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회계 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은 가운데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 4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가 오르면 238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현재 대출 잔액 갚고 남은 돈이죠. 3분기 말 1,014조 2천억 원입니다. 사업자 대출이 665조 원이고 가계 대출이 349조 원입니다. 전국경제연합회는 매출액 기준으로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전망치가 88.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 응답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은 의약품을 뺀 모든 산업이 기준선 아래였고 특히 반도체 같은 전자통신은 2020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았습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분양시장 침체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기록했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외국인 선원 등 4명이 붙잡혔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 베트남 국적 판매책 20대 A씨 등 2명을 지난 12일 검거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했지만 격투 끝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서는 4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추가 조사를 통해 지난 20일 윗선 판매책 2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줬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과 2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담임교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19년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겠다며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 학생이 자신을 험담하는 일기를 쓰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를 공개한 뒤 혼내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생을 점심 뒤 급식실에 40분 정도 혼자 남아있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조세희 작가가 어제 향년 8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942년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난 조 작가는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서 당선돼 등단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 주로 활동하다가 1978년 산업화의 그늘과 도시빈민의 삶을 다룬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출간했습니다. 조 작가는 그동안 지병으로 오랜 기간 병상 생활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낮 동안 기온 자체는 영상권을 보이고 있지만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2도로 종일 영하권 체감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초미세먼지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 등 일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 위생 관리와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기온도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대전 영하 7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5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밑돌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은 2도, 대전과 광주 4도로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의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또 한 차례 눈 소식이 있는데요. 수요일인 모레 아침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며 출근길 교통 불편이 우려되고요. 모레 오후부터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안 지역에는 눈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눈은 글피인 모레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내린 눈이 녹기도 전에 또 눈이 예상되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고요. 대비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 건조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재명 대표 모레 검찰 소환 응하지 않고 광주 방문한다고 민주당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담당 검사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논란입니다. 정치권 현안은 잠시 뒤 전국 좌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